이번에 엄마 통장에서 돈 좀 뺐어. 솔직히 모으기만 하시는데 우리가 쓰는 게 더 낫지 않아? 잘했네. 요즘 진짜 빠듯했잖아. 어머니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그치,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건데 뭐. 엄마도 결국 우리 위해서 모은 돈 아니야? 그럼 괜히 오래 묵혀두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게 훨씬 이득이지. 뭐? 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뺐다고? 내가 진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엄마, 왜 그렇게 화내? 잠깐 필요해서 뺀 거야. 금방 다시 넣어드릴게.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알잖아. 이런 거 하나 이해 못해 결국 가족을 위해 쓰는 거잖아. 가족을 위해?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너한테는 그게 괜찮은 일이야? 솔직히 엄마는 돈 필요 없잖아. 그냥 모아두기만 하시잖아.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게 더 낫지 않아?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거 이해해 주셔야죠.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도 떳떳하니?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너희를 위해 쓴다고 해도 최소한 나한테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금방 갚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크게 문제 삼아? 금방 갚으면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태도의 문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엄마, 결국 날 위해 쓸 거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내가 진짜 가족이라면 나를 존중해야지. 근데 네 한 건 존중이 아니라 무시야. 어머니도 좀 이해심을 가져야 하는데. 엄마 진짜 그렇게 화내지 말고 넘어가. 돈 돌려드릴게. 됐지? 내 돈을 가져가 놓고 내가 화내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 네가 정말 이게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알겠어요, 엄마. 그냥 다음엔 미리 말할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가족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겠니?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는 아들의 말투와 너무 당당한 며느리는 개념이 없는 걸까요? 아님 진짜로 잘못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엄마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이 내 돈을 마음대로 뺏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68세로 살아가는 정혜숙입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살림만 해오다 보니 이제는 한복수선을 하며 조금씩 용돈을 벌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걱정들로 가슴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어요. 25살의 남편을 만나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갔고 저는 가사와 육아에 온 힘을 쏟았어요. 제 아들 민재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아끼고 또 아꼈어요. 민재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의 교육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얻은 정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밤에는 손수 도시락을 준비하며 민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민재의 성적이 오르면 뿌듯했고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재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게 된 날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제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건 민재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억누르고 민재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재산과 제가 벌어 모은 돈으로 민재의 학비와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민재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민재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정을 축하했어요. 며느리 지원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예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이 제게 준 선물 같았습니다. 제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아들이니 그의 행복은 제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기쁨만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라는 건 참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홀로 벌어들인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새 출발을 돕는 일이니 부족함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예단 비용부터 예식장 예약, 신혼집 보증금까지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는 날 처음에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시작되면서 현실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원이 건넨 금액 견적서를 보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죠.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친구들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부모로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가 될 사람, 지원과도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원의 수줍은 미소가 인상 깊었어요. 제 아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란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준비 과정 중 드러나는 지원의 작은 태도들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대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제가 고른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아직 낯설어서 그러겠지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재가 멋지게 차려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릴 때는 골목을 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민재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잘 살아라, 내 아들아라고 수없이 되뇌며 그날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는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환한 불빛과 웅장한 음악 소리가 떠올랐고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던 아들 부부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 아이에게 다 해줬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준비를 도우며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예단 준비에 필요한 고급 물건을 사줄 때도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마련할 때도 늘 저의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었더라면 이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길 바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한복수선에 전념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저도 남편과 함께 그런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냉장고를 열어도 텅 빈 모습을 보던 날들이 아들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그 기억들 때문에 아들의 말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내 건네주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조금 더 힘을 보태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손에 돈을 쥐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카드값이 밀려서요. 월세도 아직 못 냈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비어가는 통장을 보면서 묘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미안한 얼굴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달 같은 부탁이 계속되자 이제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도와주는 일이 사랑이라는 건 분명히 알았지만 이 사랑이 점점 제 자신을 옥죄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꼭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은 뒤 혼자 방에 앉아있던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도와주는 일이 점점 당연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부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문제, 그 뒤에 담긴 아들의 무거운 숨소리는 저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계좌 잔고를 확인하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보며 내가 준비했던 노후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자주 도움을 요청해 올 때마다 저는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한 끝까지 돕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전화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바로 해결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이제 제가 가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던 아파트의 전세를 정리하고 월세로 옮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벽 하나, 문 하나에 깃든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쓰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전세 계약 해지 절차를 묻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는 오히려 묘한 차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넘기며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 아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 저는 한참을 사진 속 과거의 시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작은 박스 몇 개의 짐을 다 담아내고 새로운 월세방으로 향하는 날, 아파트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을 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밤, 방 안에 앉아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전에 넓고 편안했던 공간과는 너무도 다른 작은 방, 소음이 그대로 들려오는 얇은 벽, 오래된 냉장고의 낮은 소리, 그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또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 정리를 끝내고 방에 작은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남긴 상처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부모로서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어김없이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며 느끼는 기분은 늘 묘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면서도 아이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웃을 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 며칠을 준비해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명절을 앞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하니 시간 맞춰 오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이번 명절에는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도 있고 준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를 잠시 멈춘 채 저는 대답을 서둘러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듣고 나니 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이곳이 얼마나 힘든 장소가 되었기에 오기가 어렵다는 것일까. 저는 천천히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잖니. 명절이 되면 다들 얼굴 보는 재미로 사는 거란다. 아들은 잠시 조용했다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지원이 요즘 많이 지쳐 있어서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명절 준비를 위해 사둔 과일과 정성스럽게 빚어둔 송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걸음을 옮겨 냄비 뚜껑을 열고는 한참 동안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늘 부지런히 움직였던 손이 그날은 잠시 멈췄습니다. 다 붙여놓은 전도, 국도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나 혼자 먹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자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며 오지 않겠다고 한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오히려 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함께 모여 먹는 따뜻한 밥상,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명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의미 있는 날이라고 믿어왔던 제게 이 상황은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과 아이가 힘들면 오지 않아도 괜찮다. 명절 후에 얼굴 보러 오렴.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휴대전화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답장이 올 것 같았지만 오랫동안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절 음식을 조금씩 정리하며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송편 몇 개와 끓여둔 국, 그리고 작은 반찬들. 조용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후 집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주말마다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와 함께 집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방 안 가득 채워지던 웃음소리, 식탁을 둘러싸고 함께 나눴던 저녁 식사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제게 따뜻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문 빈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쁘다며 주말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고, 다음에는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명절에도 오기 힘들다고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기에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밥상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며 혹시라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들를게요. 아들의 짧은 전화 뒤로 남겨진 조용한 집안, 예전처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던 풍경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TV를 켜두었지만 혼자 듣는 소음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가 몇 번을 뛰어다니며 가지고 놀던 자동차가 먼지가 내려앉은 채로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물건들조차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주말 아침 손주가 오면 함께 가려고 준비해 두었던 작은 공원으로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던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그날의 공원은 어쩐지 더 조용하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텅 빈 거실, 언제나 북적이던 공간이 이제는 지나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손주와 함께 찍었던 웃음 짓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이젠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들고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매번 먼저 연락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쩐지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부모라면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그저 달력을 보며 다음 주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방문이 약속되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차마 실망을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발길이 점점 멀어질수록 가족의 온기를 간직한 공간은 점차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방문 약속이 잡힐 때면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집에 들어와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주의 밝은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방안을 정리하고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기다림조차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날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들였습니다. 괜찮다.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화를 끊은 뒤에는 손에 쥔 전화기를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방에 차려놓은 반찬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설렘이 공허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더 자신의 가족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나만 혼자 멀어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집에 오더라도 며느리는 곧장 손주와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짧게 머물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 집안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던 작은 자동차를 정리하며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네 가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와 며느리가 집을 떠난 뒤 남겨진 집안은 더없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을 멀리했고 대신 자신의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저는 가족이 함께 나누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손주가 떠난 뒤 남은 장난감을 정리하며 방 안의 조용함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이 점점 더 먼 과거로 느껴졌습니다. 손주와 함께 달리던 공원, 명절마다 준비했던 상차림, 온 식구가 모여 웃음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어쩌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괜찮다. 가족이란 건 각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그런 거지. 혼자 내뱉은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질 때 그 공허함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빈 공간이 늘어나는 것 같던 집안에서 저는 매번 며느리와 아들의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분주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손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라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저를 위한 것이겠지만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어서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짓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 남은 불확실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스며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곧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변화가 가져올 불편함과 걱정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저희가 곁에서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온전히 읽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아들은 다음 날까지 답을 달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아들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제안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편리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느껴지던 외로움과 그로 인한 힘겨움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대신해 줄 선택지가 또 다른 고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손주가 놀다 두고 간 장난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자동차와 블록들, 손주가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다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 장난감들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간직한 채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런 기억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느끼던 가족의 온기가 이제는 먼 과거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제안이 저를 그 과거로 다시 데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스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기대가 오래된 기억들처럼 희미해지는 순간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을 정하지 못한 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남겨진 장난감들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이 제안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 삶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편리한 선택일 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방 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던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한 뒤 저는 며칠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사는 일이 새로운 갈등과 불편함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한 아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요. 함께 살면 어머니도 덜 외로우시고 우리도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아릿해졌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이 단순히 저를 위함이 아니라 아들 가족의 상황도 크게 작용한 선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하지만 그게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싶구나. 아들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제는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안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가족 모두가 편해질 것이라는 말 속에 어떤 현실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도 어쩌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다시 누리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어쩌면 좋은 일이 더 많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아들에게 동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저희 집으로 이사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짐을 옮기고 정리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손주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새로운 방을 발견할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정이 좋은 선택이길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집안을 정돈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새 식구가 늘었으니 당연히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리라는 이름 아래 제 물건들까지 손대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루는 부엌에 들어갔다가 작은 찬장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주전자였습니다. 그 주전자는 오래되어 손잡이가 조금 부러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눴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던 주전자 못 봤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너무 오래돼서 제가 정리했어요. 새로 싸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물건일지라도 그 안에는 제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잃어버린 것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실용적인 판단으로 처리한 것이겠지만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라진 추억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후에도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저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거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여있던 남편의 사진이 갑자기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거나 제가 늘 사용하던 찬장의 물건들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설 곳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오랜 시간 지켜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의 손길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다가와 제 방 안쪽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물건만 정리해도 충분해. 그 말을 하며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다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제 물건들이 멋대로 정리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옷장을 열었는데 오래된 한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록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찬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옷장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한복이 없어진 자리에는 낯선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내 한복 본 적 있니? 어머니,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정리했어요. 이제는 안 입으시잖아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고 오래된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손에 쥘 때마다 떠올랐던 기억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허락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가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둘 사라진 물건들, 바뀐 가구 배치, 달라진 집안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집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손주가 방 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안을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은 미소를 자아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손주의 장난이 유난히 컸고 방 안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에 자꾸 손이 닿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가 저희 결혼식 때 찍은 커다란 사진 액자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건 할머니에게 아주 소중한 거란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다른 물건들로 관심을 돌리며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거실로 뛰어나가다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작은 도자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도자기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로 준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였지만 부부로서 서로를 생각하며 아끼던 시간을 담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조각난 도자기를 바라보는 동안 마치 오래된 기억이 함께 부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도자기가 깨진 것을 보더니 잠시 멈춰서더니 이내 장난감 쪽으로 다시 관심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뛰어가며 놀기 시작하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할머니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단다. 다음엔 조금 더 조심하면 좋겠구나. 그러나 손주는 대답 없이 다시 자신의 놀이에 열중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깨진 도자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모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작은 상처를 냈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지나가 버린 순간들이었습니다.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머릿속에는 도자기를 주던 남편의 얼굴과 그날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날들, 그리고 그날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소중함은 이제 조각난 물건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애들이란 다 그런 거지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아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깨진 도자기와 함께 사라진 기억의 빈자리가 커져갔습니다. 방 안의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저는 깨진 도자기의 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물건일지라도 저에게는 추억과 시간을 담고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락 없이 무너져 내린 순간들이 제 삶의 일부분이 함께 사라지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오래돼서 불편한 게 많아요. 정말 손볼 곳이 많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멈춰 섰습니다. 그저 무심코 꺼낸 말일 수 있겠지만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시작하며 어렵게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벽지의 색은 발해 있었고 가구는 닳아 있었지만 제게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구도 불편하고 공간도 좁고 아이가 뛰어다니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집에서는 좀 어렵네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묵묵히 식탁 위의 접시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이 집이 낡고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 집이 가진 의미나 이야기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낡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단다. 그 추억들은 새로 산 물건이나 더 넓은 집보다 더 소중한 거란다.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손주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더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집안에 울려 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며느리가 말했던 것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식탁, 그리고 손때 묻은 가구들. 분명 외부에서 보는 눈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그것들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이루어낸 작은 보람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오래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애써 쌓아온 시간의 흔적들이 낡은 물건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그 자체였고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순간들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요. 제 이름으로 집을 돌려놓으면 여러모로 관리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들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관리라는 이유로 이 집이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 바닥 한 칸까지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지켜온 곳인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남편과 함께 이룬 전부야. 그것을 내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아들은 약간 답답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더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말이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제 삶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남편과 함께 살며 쌓아온 시간,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고통, 그리고 나 혼자 남겨진 이후의 모든 날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제안을 곱씹을수록 가슴 한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이 아들에게나 며느리에게는 단지 경제적 자산이나 편리함을 위한 공간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그렇게 간단히 넘겨주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의 명의를 바꾸자는 제안을 한 이후 마음속에 묵직한 돌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흔적을 내어주는 일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내던 중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짧게 외출을 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보고 작은 공원에 들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식탁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가득했고 그 모습은 금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집안일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다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평생 제가 지켜온 곳이었고 매일 쓸고 닦으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 보고 오느라 시간이 없었단다. 내가 불편했다면 미안하구나.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말 속에는 나를 한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단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설거지가 쌓여있는 싱크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며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 존재가 이 집의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시며 싱크대를 채웠지만 마음속에는 뜨겁고도 무거운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작은 쉼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아 있자니 문득 집의 명의를 바꾸자는 아들의 말과 며느리의 불만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삶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오래되고 불편한 공간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삶의 모든 것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들이 지금은 쉽게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장을 보고 오며 작은 기쁨을 위해 과일 몇 가지와 좋아하는 찻잎을 사왔습니다. 단순한 지출이었지만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소보다 짧게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퇴근 후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최근에 장을 보신 것 같던데요? 우리 집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조금 아껴 쓰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집안의 경제를 위해 제가 포기한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가장 먼저 적금을 깼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소비는 늘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산 몇 가지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아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돈 관리를 더 신중히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손에 든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말끝마다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곳이고 제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제가 이 가족에게 불필요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나의 작은 소비조차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이 된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덧붙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도 함께 사는 만큼 같이 절약해야죠. 그 말은 제가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 아닌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장바구니에서 사왔던 과일과 찻잎을 천천히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제 돈으로 산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은 제 노력으로 제 시간을 투자해 마련한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앉아있자니 가족을 위해 아끼고 양보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이 집과 가족을 이뤘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의 잠든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집안에서 저는 여전히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절약해야죠.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희생이 이제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출금 완료 300만 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 계좌에서 나온 돈인데 기억에 없는 출금이었습니다.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던 중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뺐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어요. 곧 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가족이었고 그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재산조차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일이 당연하다는 듯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니? 이건 내 돈이고 내 허락 없이 빼는 건 아니지. 아들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미안함 속에서도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일이 벌어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표정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은 제게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껴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하나 절약하며 쌓아온 작은 금액들이 이제는 내 손을 떠나 누군가의 필요로 인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 되면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은행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돈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뒤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쌓아둔 돈이 이제는 내 손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말이 어떤 진심을 담고 있는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제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단박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요양병원 이야기는 그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꼭 아프지 않아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에 속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편안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제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집에서 나는 이제 짐처럼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홀로 방 안에서 앉아있던 저는 며느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어쩌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며느리가 내게서 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는 말을 꺼냈을 때의 설렘과 기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씁쓸함이 채워갔습니다. 집안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조용해질수록 제 존재는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그 신호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질수록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병원을 언급한 이후 지훈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의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이 저를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 서늘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고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먹어볼래? 그러나 지훈은 짧게 고개를 젓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멈춰섰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말 속에는 며느리가 평소에 무심코 했던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손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지훈이 장난감을 어질러 놓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정리해보자. 하지만 지훈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해요. 엄마가 할머니가 치우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어릴 적에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손을 잡고 다정히 웃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 손주조차 저를 멀리하고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며느리의 태도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지훈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에서 뛰어다니던 시간들, 함께 책을 읽으며 웃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저를 사랑스러운 할머니로 여기기보다는 어른들이 만든 벽 너머의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저를 대했던 태도와 말투가 아이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지훈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제게 작은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손주를 통해 제자리가 집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피했고 제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지훈의 태도가 차갑게 변한 이후 집안은 더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끊긴 집은 마치 생기가 사라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아들이 저를 불러앉히던 날은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들은 서류 한 묶음을 손에 들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요즘 저희가 사는 게 좀 빠듯해서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데 엄마 이름으로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부탁이 왜인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운 것도 모자라 이제 제 이름으로 보증까지 서야 한다니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며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내가 보증을 서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꼭 갚을 거고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한동안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도 제 통장도 이미 가족을 위해 열어두었는데 이제 제 이름마저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선다는 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큰 일이야. 너도 그걸 알겠지? 아들은 저를 설득하려는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은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그 말에 눈앞이 흐려지며 무언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들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당연한 존재로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증이라는 무게가 저를 옥죄어 오면서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임감과 사랑 사이에서 무거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 저는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며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내용은 제 마음을 단숨에 멈추게 했습니다. 이 집을 파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요?
교육비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도 좀 더 넓고 편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는데 동의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설득하면 이해하시겠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마치 제가 없는 곳에서 이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닌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시간, 아이를 키우며 겪은 모든 기쁨과 고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 못하시면 강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엄마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겠지. 그 말 속에는 미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결국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라고 믿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제 사랑과 희생이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문득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모습이 아닌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이 집을 두고 벌어지는 대화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두고 논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남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는 꿈속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집을 두고 이야기한 이후로 집안에서 저는 더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 제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을 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자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볍고 장난스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제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셔서 힘들어요. 새롭게 바꾸려는 건 전혀 이해 못 하시고요. 요즘 시어머니들 중엔 이런 분들 없지 않아요?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며 동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단순히 우리 가족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세상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느끼니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감정이 잔잔한 물결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나쁜 시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집안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때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남아있던 저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무게와 의도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저 깊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며칠 전의 일들과 겹쳐지는 며느리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단순한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질수록 제 존재는 가족의 중심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던 가족이 이제는 제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가벼운 대화를 엿들은 날 이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고독하게 느껴졌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집은 제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평생의 노력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낯선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중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의 이름이 적힌 신청서였습니다. 아들이 제 동의 없이 집의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찍힌 날짜를 확인하니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이룬 내 삶의 터전이 아들 몰래 제 손을 떠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다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태연한 얼굴로 변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제 것이 될 거잖아요. 지금 미리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메마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집마저도 단순히 자신을 위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이 집은 내 집이. 너도 그걸 알잖아. 아들은 미안한 기색 없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저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밀어내려는 의도가 뚜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들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담긴 공간이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지켜온 저 자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제 동의조차 없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이 저를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에 들고 있던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바라보며 온몸이 무거운 돌로 눌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지만 그 뒤에 숨은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집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우연히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알아채기 전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이 집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돌리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없는 듯이 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모든 대화는 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을 부정당하는 기분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가까운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낯선 공간과 긴장된 분위기가 저를 더욱 위축되게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제 모든 것입니다. 가족이지만 제 허락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말을 조심스럽게 들으며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슬픔이 그 자리에서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서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 요청을 넣었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가방 속에 단단히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제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은 이제 제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제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추억과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그동안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이 아직도 가득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 그리고 손주의 장난감까지 하나씩 손에 잡아 상자에 담았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저를 짓누르는 무언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며 문득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은 이제 제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에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을 문 밖으로 내놓은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물건을 모두 정리해뒀어. 정해진 시간에 와서 가져가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너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거야. 이 집까지 팔려고 하는 너희 행동은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단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곧장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 결정이 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요한 집 안에서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문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제 삶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었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밤, 문득 손주가 저를 부르며 뛰어다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슬픔보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 제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문 앞에 놓인 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 후 며칠이 지나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앞에서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저는 잠시 거실에서 멈춰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리는 동안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떨쳐내고 마침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문 너머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앞으로는 약속하고 와줬으면 좋겠구나.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족인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잠시 말없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 문 밖에 세워두는 게 말이 돼요? 우린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가족이라면 내 마음도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을 생각해 봐라. 문 앞에서 더 이상 말이 없자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인종을 누르던 손길은 멈췄고 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들의 목소리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며 가슴속 깊은 곳에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가족을 문 밖에 두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그 순간에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라는 다짐이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잡아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문 앞에서 돌아간 이후 집안은 다시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와 태도는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스스로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후자를 미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집과 제 삶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더라도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저에게 사과하며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결심을 하기 전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문 좀 열어주시고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어설픈 사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과 변화가 없는 한 제가 내린 결정을 돌이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저를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당연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손주와 함께 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저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저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까지 저는 이 결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제 삶을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과의 말도 많았고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는 약속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번엔 제대로 잘해볼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말 속에 숨겨진 책임감 없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정말 나를 생각하고 너희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말만으로는 안 돼. 이제는 너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노력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속에 남은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족다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제 결정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의 갈등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함께 산다고 해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존중을 보여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진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